네, 안녕하세요. 감성 로스쿨입니다.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? 부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에서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생물이라는 과목 자체가 학문으로서 하는 역할은 결국 살아있는 생물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어떻게 번식하고 다른 개체와 함께 사는지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? 이번 시간에도 얘기할 물질 대사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. 자,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대사가 뭐죠? 대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죠?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뜻하는 게 물질 대사거든요. 여기서 화학 반응의 화라는 것도 변화할 때 화랑 같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체 내에서 영양소가 다른 물질로 변화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단 이 물질 대사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바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입니다.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?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말로 설명 가능하실까요? 꼭 해야 되냐고요? 그렇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 또 생물이라는 과목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주요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냐?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합성과 지방 합성을 볼 수 있겠죠. 자, 작은 아미노산 조각들을 모아서 긴 사슬 모양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더 큰 분자로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작은 분자인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조립해서 지방이라는 에너지, 그 큰 분자로 저장 역할을 하는 것도 더 큰 걸 만드니까 동화작용에 맞겠죠. 그렇다면은 이화작용은 그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당 과정 그리고 세포 호흡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해당 과정, 해당 작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? 바로 2021년도 바르브루크 효과에 대한 지문에서 우리를 막막하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그 지문을 풀어보면 그래도 원래보다는 훨씬 쉽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. 그만큼 독해력도 중요하죠. 저 누구보다 독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독해, 사고력의 전제로 어느 정도의 단어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그 지문이 우리를 힘들게 한 이유는 뭘까요? 일단 단어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? 바르브루크 효과, 동화작용, 이화작용, ATP, 산화적 인산화, 피루부산, NAD+, NADH. 여러분, 어렵잖아요.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사실 물질 대사와 세포 호흡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세포 호흡이 뭘까요? 세포 호흡이라는 건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의 일종입니다. 근데 왜 하필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걸까요? 여러분, 호흡이 뭐죠? 숨 쉬는 거죠. 숨 쉬는 게 뭡니까?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포 호흡이라는 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생명 현상이겠죠. 그러니까 세포 내부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, 포도당 같은 것들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의 개념들이 생물이라는 과목에서 전체 틀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좀 잡히시나요? 다시 개념어들을 정리하면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이산화탄소, 물,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. 그 다음에 이 세포 호흡 과정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해당 과정, 두 번째가 피부로 산 산화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전달계랑 산화적 인산화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 독해 할 때 그 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?
바로 풀해,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도 해당이라고 하니까 포도당을 작은 조각으로 다 분해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작은 조각이 피루부산인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ATP를 조금 생성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장소는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작은 고체 연료 같은 거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포도당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서요. 그 다음에 그 분해한 조각의 이름이 뭐라고요? 피루부산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는 이 분해되어 있으니까 이 피루부산을 산화시키는 겁니다. 이 고체 연료를 태워서 좀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연료 삼아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고, 그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입니다. 이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일단 크게 얘기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어떤 큰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튼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ATP라는 분자에 저장이 되고, 이 ATP라는 건 세포가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화폐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라는 건 단순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ATP라는 형태를 에너지로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이 에너지 ATP를 분해해서 또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피루부산은 다시 짚고 넘어가면 방금 얘기했지만 포도당의 작은 조각들입니다. 사실 그러니까 또 이화작용이란 단어도 맞겠죠.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가 뭘까요? 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겠죠. 뭐겠습니까? 바로 산화적이라는 뜻과 인산화라는 뜻입니다. 자, 산화적에서 적이라는 건 우리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죠? 방향적, 그러니까 산화를 향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산화가 뭐냐는 거죠. 산화는, 자, 기억하세요. 산소를 만나고 전자를 잃는 겁니다. 그 반대는 환원이겠죠. 전자를 얻는 것. 자, 여튼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죠. 이 공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, 포도당 같은 것들을 연료로 쓰지 않겠습니까? 그다음에 이 세포 속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. 산화. 그럼 포도당 속에 있는 전자가 작은 에너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잃어요. 그럼 이게 다 옮겨 다니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전자들이 옮겨 다니는 에너지로 세포는 ATP라는 배터리를 충전한다. 이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또 ATP라는 게 나왔는데 이 ATP랑 인산화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여러분, ATP라는 거를 영어로 적혀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. 그죠? 인산은 인이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로 이루어진 물질인데, 이 3인산은 인산이 3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. ATP라는 뜻 안에 인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라는 걸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전자를 잃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,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. 그러니까 산화하면 전자를 잃고 인산화하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. 그죠?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NAD 플러스 NADH 요거 한번 볼게요. NAD 플러스는 이제 전자를 얻을 수 있는 빈 배터리, NADH는 충전된 배터리.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 내용을 듣고 바르브르크 효과에 대한 지문도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만약에 이 내용을 듣고 바로 바르브르크 효과에 대한 지문을 풀었더니 더 잘 풀리더라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 맞겠죠.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까? 또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배경 지식에 축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들은 거에서 부족한 게 있거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덧붙여 가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. 진짜 본질을 찾아서 같이 뛰는 감성 로스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